미스테리. 세상을 떠도는 어둡고 이상한 이야기 2편. 짧은 이야기 9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부부의 5살짜리 아들이 한 펜션으로 놀러왔다. 아내가 펜션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과 아들 2사람은 펜션에서 좀 떨어진 호수까지 산책을 하며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 호수에 도착을 하자 아들은 호숫가에 뛰어들어 첨벙첨벙 물장구를 쳤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만 아들은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수영을 할 줄 몰랐다. 남편은 당황하여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미친 듯이 펜션으로 뛰어갔다. 그 길이 그때는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펜션에 도착한 남편이 아내를 부르자 아내는 혼비백산하여 호수로 달려갔다. 아내의 발에선 피가 나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달리느라 마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도 모른 채 아내는 호수를 향해 뛰었다. 그렇게 호수에 도착한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내가 이미 움직이지 않는 그 아들을 잡아채고 몸을 돌리기 위해 물을 휘저으려고 다리를 내렸을 때 남편은 갑자기 소름 끼치는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역시나 똑같은 공포가 아내의 눈동자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다. 너무 늦어 이미 죽어버린 아들의 그 조그만 시체를 팔애하는 아내는 물의 깊이가 겨우 자신의 허벅지께서 찰랑거리는 그런 물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중고품 가게 한켠에는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다. 하루는 가게에 중학생 정도 되는 남학생이 찾아와서는 그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바이올린은 싸구려처럼 보였고 볼품없어 보이기는 했으나 그 소리는 썩 좋았다. 학생은 주인에게 "저기 이 바이올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주인이 가격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학생은 "돈이 많이 부족하네" 하고 말을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실망한 모습이 되었다. 이내 학생은 고개를 들어 주인을 보고 웃음 지으면서 "꼭 다시 돈을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중고품 가게 주인은 그 학생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학생은 자기 체구에는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자전거에 신문을 마치 산더미처럼 가득 싣고는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학생은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고 주인은 그런 학생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른 후 여느 때처럼 주인이 가게를 보고 있을 때 한 부유해 보이는 신사가 가게를 찾아왔다. 신사는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다가 그때 바로 그 바이올린을 발견을 했다. 신사가 물었다. "이것은 얼마예요, 주인장?" 하지만 신사의 물음에 주인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주인의 그 말을 들은 신사는 고급 바이올린의 가격에 해당할 만한 그런 마늘 돈을 꺼내어 주인이 눈앞에 내놓았다. "자, 어떻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바이올린을 나에게 넘기면 안 되겠소?" 그러자 주인은 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자 결국엔 신사도 포기를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상기된 표정의 그 학생이 가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그 바이올린 아직 있습니까? 학생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게의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의 눈에 그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학생의 얼굴은 환해졌다. 이 바이올린 말이냐? 주인은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는 학생 앞으로 가져왔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러더니 주인은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마구마구 밟아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그 바이올린은 주인의 발길에 산산조각이 났다. 주인의 그 모습에 학생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학생을 보면서 주인은 소리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지. 세 번째 이야기. 고달프고 가난한 삶을 짜증과 고민 속에서 살아오던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의 그런 누추한 집에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신사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신사는 단추가 달린 조그만 상자와 현금 3억이 든 가방을 내밀었다. 이 상자의 단추를 누르시면 이 돈은 모두 당신들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별 상관도 없는 한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내일 상자를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신사는 그렇게 다른 어떤 말도 남기질 않고 사라져버렸다. 부부는 고약한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신사의 태도가 장난으로는 보이질 않았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돈다발은 모두가 진짜였고 그리고 신사의 목소리도 시종일관 진지했었다. 마침내 부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심리 테스트, 설문조사 같은 것이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돈을 준다니 가난한 부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질병이나 사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항상 일어나는 죽음들을 생각을 해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듯 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가? 고민은 끝이 없었다. 그렇게 밤새 부부는 고민을 했다. 3억 원. 하지만 어쨌거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찝찝하지 않은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내가 그 단추를 눌러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왔었던 그 신사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신사는 단추가 달린 그 상자를 되가져갔다. 단추를 누르셨군요. 약속대로 돈 3억 원은 모두 당신들의 것입니다. 문을 닫고 떠나가는 신사에게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아내가 물었다. 잠깐만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그러자 신사는 아내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다. 전 이제 단추 상자를 전해줄 다음 차례로 가는 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을 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당신과 별 상관도 없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기대하고 계십시오. 잠시만요. 녹음 중인데 잡음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래도 그냥 녹음하겠습니다. 다른 별 방법이 없네요. 방음이 안 돼서요. 네 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좌절을 한 채 병원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남자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는 공교롭게도 그 자신도 말기암으로 이제는 살 날이 몇 달밖에 남질 않았다고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제안을 한다. 어차피 둘 다 몇 달 안에 죽을 목숨.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서 다른 나머지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넘기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재산으로 한 사람이나마 마음껏 즐기다 죽어보자는 그런 심사였다. 그리고 여잔 남자에게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쪽이 살아남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 물론 남자는 여자의 그런 광기 어린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죽음을 앞둔 공포에 질려 마음대로 날뛰게 되었다. 여자는 이미 남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희죽거리고 웃으면서 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싸우자고 한다. 그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남자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여자를 맞아 남자는 몇 번이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남자는 제발 이따위 짓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막무가내였다. 그렇게 전전긍긍 여자의 공격을 피하느라 고생하던 남자에게 어느 날 밤 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여자는 정중한 만남을 청한다. 남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자의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여잔 마치 딴 사람과 같은 태도로 말을 한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 여자의 말기암 진단은 사실 오진으로 밝혀졌고 여자는 다만 가벼운 결핵 증상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여자는 상쾌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남자에게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여잔 앞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를 즐겁다는 듯이 떠들어댔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남자는 조용히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어 여자에게 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녀 다이버 2명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저동굴을 탐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자 다이버는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된다. 여자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남자 다이버는 급히 수색대를 부리기 위해 그 동굴을 빠져나와 물 위로 돌아갔다. 여자 다이버는 불빛을 비추며 동굴의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동굴 한쪽 구석,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오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얼마간의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여자 다이버는 계기와 장비를 점검해 보았다. 산소는 이미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 전기 장비, 배터리는 더욱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다. 통신 장비나 방향 장비는커녕 해저 동굴에서 자신의 앞을 비춰줄 전등 불빛조차 곧 사라질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내 배터리가 다해 전등은 꺼졌다. 바로 눈앞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그런 암흑이 눈앞에 드리워졌다. 깊은 바닷속의 동굴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 오직 고요뿐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떠한 소리도 조금의 빛도 없이 오직 그 울부짖는 소리만이 동굴에 울려 온통 그녀의 귀로 쏟아질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 점차 숨이 가빠져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쯤 그때 어둠 저편에서 빛이 비추었다. 수색대 다이버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구출이 되었다. 그렇게 바다에서 돌아온 그녀는 평상시대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가 있었다. 한여름철이라 모두가 더워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녀는 더위를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으슬으슬 춥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되었다. 나날이 증상이 심해져만 갔다. 그녀는 한여름인데도 그렇게 심한 오한을 느꼈다. 보일러를 펑펑 틀어놓고 방에서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고 그녀는 바로 이런 이상한 추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여서 온몸을 마치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다. 너무 추위가 심해지기 때문인지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조차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게 틀림없어. 내일은 꼭 병원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조금도 가시질 않았다.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점차 의식이 멀어지면서 그녀의 눈앞은 흐릿해지만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무서운 현실을 깨닫게 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둠과 고요함만이 있는 세계. 그리고 텅 비어버린 산소통을 짊어진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 여섯 번째 이야기. 한 여자는 자신이 너무 수수하고 평범한 스타일인 것이 불만이었다. 특별히 추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무지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이 없어 그 어떤 경우에도 주위로부터 시선을 끌지 못하였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신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느끼지조차 못하는 듯하였다. 더구나 여자는 성격도 소심하여 그렇게 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여자는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하루는 자신의 옷에 커다랗게 장미로 술을 놓았다. 그렇게 장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여자는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갔지만 역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안 가지는 듯하였다. 비단실로 수놓인 장미는 몹시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거리의 그 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았다. 여자는 무척이나 실망을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다시 길을 가던 중 그때 문득 한 중년 부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 그 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을 하였다. 제 남편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당신의 그 수놓은 장미꽃에 시선이 끌려 그 장미를 쳐다보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죠. 일곱 번째 이야기. 한 도시 출신 아가씨가 머나먼 시골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 자체가 고달프기도 했지만 그 집은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어서 도무지 화목함이라던가 평화로움은 찾아볼 수도 없이 그저 살벌하고 서로 성질 부리는 그런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특히 괴로웠던 것은 시아버지의 반찬 타박이었죠. 시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맛볼 때마다 맛이 없다고 타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맛이 안 난다는 것이었죠. 뭐 그저 가벼운 반찬 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된장찌개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을 쏟아보기도 하고 갖가지 요리책이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참조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 맛이 아니야! 라며 짜증만을 낼 뿐이었죠. 도무지 가족들 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하루 이틀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며느리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홧김에 농약을 시아버지가 먹을 된장찌개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렇게 농약을 넣은 된장찌개가 시아버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순간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얼굴 표정이 사색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된장찌개를 삼킨 시아버지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오늘은 희한하게도 네 시애미가 내게 해주던 그런 맛이랑 똑같구나.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집에서는 새 집을 사야 한다고 들볶는 아내와 매일같이 칭얼거리는 자식들이 잠시의 쉴 틈도 주지를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아무런 보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과 사소하고 아무 의미 없는 트집을 잡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상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지쳐 사는 그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듯하였다. 남자는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그저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한다. 항상 피곤한 그로서는 따뜻한 전철 구석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쏟아지는 달콤한 졸음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남자는 어느 날 그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잠결에 위락빈이라는 동네를 전철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다. 남자는 그 위락빈이라는 동네를 그때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남자는 항상 비슷한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졸다가 언뜻 전철의 창밖으로 지나가는 그 위락빈을 꿈처럼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위락빈이라는 행정구역은 없었고 또 전철 노선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위락빈이라는 역도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삶이 점점 더 지루하고 답답해질수록 남자는 매일 아침 그 졸음 속에서 신비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위락빈에 더욱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그 신비로운 곳인 위락빈을 동경하게 되었다. 남자는 어느 날 문득 잠이 들었다가 전철이 위락빈역에
도착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남자는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하여 그 위락빈역에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 위락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인사를 해주었고 남자로서는 더없이 포근하고 편안한 동네처럼 느껴졌다. 위락빈에는 남자가 어린 시절 동경했던 장난감이 있었는가 하면 남자가 어릴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짜장의 맛과 똑같은 그런 맛있는 식당도 있었다. 남자는 위락빈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휴식을 느꼈다. 남자는 위락빈이 너무 좋아서 그날 하루 모든 것을 잊고 위락빈에서 그 평화를 만끽했다. 남자는 위락빈의 한가로운 공원에서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 눈을 감아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남잔 전철에 앉아 자면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 모든 것들은 괴로운 일상 그대로였다. 남자가 언뜻 보니 꼭 전철이 위락빈을 지나치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위락빈에 가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남자는 그렇게 허겁지겁 전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는 전철에서 강제로 전철의 문을 열어젖히고 뛰어내렸다. 그렇게 달리던 전철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사망했다. 그렇게 죽은 남자의 유류품과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철 선로 주변에 장의사 사람들이 남자가 죽은 곳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전철 선로 옆에는 몇 달 전에 생겼다는 장의사가 위락빈 장의사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있었다. 녹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잡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